그 수요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잖아요. 예, 31일. 아, 그 분수령일 것 같아요. 그날 확전이냐 회군이냐.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말이 우리가 뭐 대통령 개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그 뭐 탄핵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톤다운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게 전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조금 봉합할 거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좀 주목됩니다. 분수령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앞두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뭐 어떻게 해도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결국 뭐 대부분의 뭐 평가가 빈손 회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뭐 여전히 빈손인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얻은 게 있는지 좀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 그 정도의 회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과 내용에서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거였고 한동훈 대표가 그게 뭐 회담인지 뭐 면담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곧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의를 수용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재명 대표의 회담 수용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제 딱 첫 뱉은 느낌은 이거 특별감찰관 문제를 그 이제 북권인권재단 그 이사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힘을 좀 빌려서 이걸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런저런 본인은 할 얘기를 다 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이제 두 가지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동조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날 나왔고 그 다음 날인가 돌 맞고 가겠다. 돌 맞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선전포고를 한동훈 대표가 하러 왔는데 그렇다면 전쟁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당일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날 친한계 인사들하고 만찬을 했거든요. 좀 그 대목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날 오전 행사도 다 취소했는데 일정을 그거 조금 하루 이틀 좀 직거를 했으면 사실 그 비난 여론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좀 집중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했다 해도 그렇게 되고 이거 혹시 이거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왔을 때 좀 움직이면서 그 친한계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점을 느꼈죠. 그래서 지금 그 수요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잖아요. 예, 31일. 그 분수령일 것 같아요. 그날 확전이냐 회군이냐.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말이 우리가 뭐 대통령 개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그 뭐 탄핵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톤다운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게 전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조금 봉합할 거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좀 주목됩니다. 분수령일 것 같아요. 분수령일 것이다. 생각보다도 더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빈손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빈손일 거라고 봤죠. 네. 근데 그 의전 관련된 그 장소, 사진, 그다음에 이후 저녁 식사, 그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제 보란 듯이 어쨌든 그 8명의 비서관 행정관 문제를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도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내라. 그 사실 대표한테 대통령 요구할 내용은 아니고 근데 그 이기정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인데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장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골라갖고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내보냈고.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 우린 전혀 몰랐다는 듯한 태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있었고, 저녁 식사도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하는 건 좀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 그 핵전쟁 때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워낙 원팀으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과 소련처럼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과는 전쟁할 수 없다. 이런 상호 확증 파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례 억지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례 억지 전략은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압도적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핵 전략인데, 프랑스 핵 전략인데, 좋다. 우리가 소련과 뭐 미국하고 전쟁할 일은 없으니까 소련과 전쟁을 해서 전면적으로 핵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소련을 심대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 않을 수는 있다. 이게 비례 억지 전략이거든요. 그게 이제 적어도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세 분의 관계는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전면전은 공멸을 부르겠죠. 전면전. 그래서 이제 지금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수요일 날 수익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30일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예정에 두고 계십니다. 지금 뭐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전면전, 지금 그리고 용산과의 내홍동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총론부터 가볼까요? 일단 30일로 말씀대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러니까 처음에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선택지가 4가지가 있고 한동훈 대표 선택지도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과 신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4가지가, 첫째는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할 거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도 계속 했으니까 당장을 위해서. 귀납적 결론이죠. 네네. 두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총선 이후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수용할 거다. 세 번째는 당과 거리 두는 거다. 탈당하든 안 하든. 당은 당의 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자. 네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야당을 직접 상대하는 그 적적 정치를 할 가능성. 지금 와서 보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고립은 계속 시켜왔잖아요. 네. 근데 붕괴시킬 힘은 저는 없어 보여요. 힘은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카드는 그러고 싶지만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붕괴시키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수평적 당정관계는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가능성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뭐 국회에 가서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 안 하고 예산안서 좀 설명하는 것도 좀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나오는 판에 야당을 상대로 직접 정치하는 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면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있는 게 딱 하나, 당과 거리 두기 해서 충돌은 피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길. 이게 윤 대통령은 요거 하나고, 한동훈 대표도 그때 제가 4가지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혁신을 성공시키는 거. 대통령 관계에 실패하지만 당혁신은 성공시키는 거. 대통령 관계는 회복하지만 당혁신 실패하는 거. 둘 다 실패하는 거. 한동훈 대표도 선택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이제 거의 난망한 일인 것 같아요. 난망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뭐 맨 마지막에 대통령 관계를 못 풀면 결국 당혁신도 안 될 텐데, 이 둘 다 실패하는 거를 갖다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그렇다고 대통령 관계를 회복하고 당혁신 못하는 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죠. 둘 다 못하는 거면. 그럼 63% 미뤄준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데, 대통령 관계를 회복 못하면서 네. 당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남은 길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운 난제라는 거죠. 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데, 친윤세력들이. 네. 그러나 이제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100일 이 시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 이렇게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이미 차별화는 예.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뜻이 뭔지는 네. 다 말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63% 가까이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지지해줬고, 그러면 금정구 선거에서 60% 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위기는 대통령 때문에 왔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왔고, 그래도 금정구에서 승리한 거는 한동훈 대표 공이 크다. 그래서 지금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층들이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거예요.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분명하게 보내준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명분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당대회 때를 보면,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정치 싸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놓고 권력 투쟁이든 정치 싸움으로 보면, 정치 싸움의 승패는 4가지로 결정되거든요. 세력, 명분, 동력,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는 타이밍도 좋았고, 왜? 친윤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기습하기가 딱 좋았고, 그 다음에 동력은 이철규 원내대표설이라든가, 조정원 백서위원장의 한동훈 책임론, 이런 것들, 또 홍준표 대표의 한동훈 비판, 이런 것들이 동력을 제공했죠. 세력은 약했지만, 친윤이 동력을 제기하고, 타이밍도 그때가 좋았는데, 명분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나 동력과 타이밍을 가지고 거머쥐었는데, 당권을.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명분은 너무 있어. 지금 이거 모두 봐도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 길이 맞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건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특검 공세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 계엄론 지금 유포하고 있는 상태에 이럴 때 대통령 여당 대표가 특검이 됐든 특별 감찰관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야당의 공세에 동조는 아니어도 하여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제가 바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차별화 전략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전략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의문 부분이 그거거든요. 과연 이 차별화가 혹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강한 와중에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6개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여당 대표 차기 미래 권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한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가 그거죠. 아니, 야당 향해서 공격하라고 뽑아줬더니만 왜 야당에서 공격을 안 하고 용산을 향해서만 공격하냐. 여기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내부 총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부를 향한 비판도 이게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야당이 갖고 있고 그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법원 선거를 앞두고 더 공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이건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 시점에 조기 레임덕을 받아들일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돌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상호 확증 파괴라든가 비례 억지 전략, 핵전쟁의 전략을 얘기했지만 그 전쟁의 공통점은 뭐냐?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오면 승자가 없다. 다 공멸이네요. 그죠. 공멸하고 나서 누가 이긴들 그게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패배시킨다고 해서 굴복시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고 자기는 대통령 되고자 하는 자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려면 첫째, 윤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고 그러니까 차별화는 분명히 해야죠. 차별화는 해야 한다. 두 번째, 당의 변화, 혁신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된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를
보수가 분열 없이 통합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비대위원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에도 성공했고, 예. 그때 뭐 경제 민주화니 뭐 이렇게 이러면서 예. 그 총선과 대선 승리를 당의 변화도 이끌어내면서 보수 통합, 이명박 대통령 탈당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있던 충청도 정당까지 흡수 통합을 해갖고 완벽히 하나의 그 당으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당 대표격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잡았다면 한동훈 대표도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당 혁신도 못하고 있고 사실 보수 통합도 못하는 거고 더 오히려 분열적 요소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별화가 되려면 대통령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는 차별화가 성공하는 조건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임기 말일 때는 그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미래 권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옳다. 두 번째는 지금은 그 타임은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룸을 좀 열어줘야 돼요. 예, 제가 공중근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중근해에서 손 탁 놓고 날라오는 그 여자를 남자가 딱 잡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날라오지. 안 잡아주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룸을 좀 허용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버텨서 힘이 있을 때 그래야지 차고 나오는, 이 벽이 단단해야지 차고 나오는 힘이 있지, 이게 하판이면 차고 같이 넘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셋 다 아니잖아요. 네. 임기도 뭐 반도 안 돌았고 대통령이 허용도 안 하려 그러고 뭐 그런 지지율은 뭐 지지율 20% 이거 뭐 곧 넘어갈 것 같은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일자냐 이자냐 이런 문제. 예. 그래서 차별화를 너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그거는 대통령 갈등을 좀 접어두고 네. 당은 당의 일.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부터 좀 설득을 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좀 막아내면서 당의 변화, 제한적이겠죠.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한적인 건 분명한데,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면전으로 가서 공멸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당에서 또다시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감찰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공개적으로 한번 추도를 했다가 지금 약간 휴전 상태인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그거는 특별감찰관은 그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걸 적절히 제기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지금 특검의 특별감찰관은 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될 거를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자. 북한 인권재단이든 뭐 이렇게 특별감찰관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특별감찰관을 퉁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관심도 없는데 니들끼리 뭐 하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이나 이것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사실 계속 뭉개면, 임명을 안 하면, 임명 안 하고 뭉개면 이번에 뭐 공수처도 사실 거의 뭐 막판에 와갖고 연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그렇고, 특검은 뭐 최상병 특검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특검이 뭐 자발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되든 뭐가 되든 통과가 되면 한동훈의 책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뭐 최상병 특검도 민심에 기초해서 말을 했고, 네. 특별감찰관도 얘기를 다 했고, 김건희 여사 주변의 활동 자제와 뭐 인적 쇄신, 청사 문제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을 좀 이제 대통령실에 넘겨놓고, 이미 할 부분은 다 했다. 네, 이거 지금 실제로 뭐 야당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협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도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뭐 여야 대표회담을 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와 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나가서 뭐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도 정권을 안 줬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못 얻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표로서 권한을 가지고 당의 변화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닌가 생각은 좀 있죠. 잠깐 그 전에 특별감찰관 얘기 나온 김에 용산의 입장이 궁금한데 여야 합의해서 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건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하게 돼 있고 북한 인권재단 관련된 것도 연동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안 할 명분을 잡으려고 해놓은 거죠. 요만한 거 하나 정말 여당 대표인데 같은 팀원인데 요만한 거 하나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떤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가 제안하는 건 하나도 받아들여준 게 지금까지 없는 걸로 보여요. 대통령실이요? 예.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가능만 하면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붕괴시킬 힘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왜 변화시키려면은 누구로 인해서 변화되려면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좋아서 바뀌든지 저 사람이 정말 무서워서 바뀌든지잖아요. 용산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좋지 않은 건 너무 분명해 보이고 무섭지도 않은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 새 규합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권력이 대통령이 있지 않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로 넘어갔다 이렇게 느끼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게 특검이든 특별감찰관이든 그 결론은 그 뒤에 오는 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방어벽을 쳐야 된다. 근데 왜 여당 대표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느냐? 이게 이제 당내의 친윤계의 얘기고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좋다. 나도 탄핵 반대하고 특검 반대하고 뭐 특별감찰관 꼭 하자는 거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인사들. 김건희 여사의 이름들이 다 나왔어요. 네. 뭐 8명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내라. 그거는 뭐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영상은 딱 공개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날 공세적으로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얘기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한 거를 대통령실 설명은 뭐 좀 받아들인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다 모든 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일단 읽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3자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돌 맞고 가겠다. 네. 그 지지율이 뭐 20%까지 떨어져서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 당원들, 지지층들까지 다 지금 분노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 보이고 그래서 현 느낄 거예요. 뭐 이게 두렵지 않고 뭐 그래봐야 니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뭐 거부권 행사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뭐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우니까 아마 저녁 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겠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얘기 들었으니까 사실 이건 원내 사안이고 우리가 북한인권재단하고 연동되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국회가 합의해 오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추 대표가 지금 당 대표는 저렇게 그동안 당 대표가 막았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나 이런 쪽에. 근데 그건 추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됐으니까 추 대표가 좀 보험 들려고 좀 막아줘야 될 거다 이렇게 해갖고 또 실제로 추경호 대표가 그건 원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별화는 충분히 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차별화 전력은 적절했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선언을 내놓을 수 있는지 한동훈 대표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거는 뭐 제가 그 컨설팅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건 그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다 물을 건데. 다 물을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이니까. 그러면 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답하느냐가 자기는 뭐 답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 답에서 해석을 이건 명백히 전면전을 선언한 거다. 내심은 거기서 드러나죠. 지금은 전면전 전야 같은 분위기긴 해요. 그러나 전면전까지 간 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 하지만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뭐 어느 처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눈에는 전면전으로 가면 그냥 공멸일 거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이 가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뭐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이 총선에 패배하고 정권이 위기를 맞는 거에 책임은 대통령하고 친윤에게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런데도 이분들이 책임감조차도 없는 책임은 무지 큰데 책임감은 아예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는 책임은 조금 있지만 총선 패배 책임 그러나 친윤보단 덜하고 그러나 책임감을 좀 더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친윤 상들이 이거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력은 좀 부족하고 타이밍도 좋지 않은데 명분만 갖고 전쟁에 나섰다가 때로는 조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랄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최근에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워딩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확전으로 더 확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맞습니다. 뭐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항상 지지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양가적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거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모두가 다 반대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야 뭐 무슨 소리냐? 지금 저거 뭐 윤석열, 김건희를 안 죽이고 지금 갈 수 있냐?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 좀 한동훈 저 사실 배신자 아니냐? 그렇게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냉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지금 전면 충돌할 때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지자들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원하는 그 양가적 감정을 고려해달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요.